JP 모건의 전략가 캐리 크레이그하고 동아일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것이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가 진흙탕에 빠지는 중이고 2023년 중국에서 봉쇄를 완화하게 되면 그러면 이 중국 덕에 한국이 이득을 보게 될 거다. 한국 시장에는 이것이 호재가 될 것이다. 물론 중국이 그 봉쇄를 완화하게 되면 중국이 세계 시장의 그 중심이 되는 그와 그 정도의 비견할 정도의 중국으로서 큰 이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째, 그는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이런 흐름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것 하나 하고, 그리고 공급망 불안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환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중국 이야기를 시작해서 계속 중국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조금 이야기를 하고 끝을 냅니다. 중국이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인터뷰였습니다. 첫 번째, 환경이 이렇다고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떤가? 우리가 중국을 이야기하면 싼 노동력에 거기에서 아주 초보적인 그런 생산을 도맡아 해주는 곳이다.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이제 중국은 세계의 소비 중심지다. 그들이 돈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키기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중국이 이제는 고부가가치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다. 거기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 세계의 공장이 아니고 이제는 돈 벌 수 있는 상품다운 상품을 수준이 좀 올라간 이런 것을 생산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거기에 지금 첨단 산업이다 하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중국이 똑같이 싼 물건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 하면 바로 거기에 맞서서 떠오르는 것이 인도 아닙니까? 인도가 이 중국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인도는 문제가 많다 하고 아주 간단하게 지적을 합니다. 인도가 중국을 상대하려면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제조에 집중을 하고 그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지금 보면 중국은 칭찬하고 인도는 저평가하고 미국은 위기다. 긴장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이 기조가 이렇구나.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인터뷰 내용을 계속 따라가 봅시다.
중국은 탄탄한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한다. 지금 중국이 시진핑 3연임으로 시진핑 황제가 있는 그렇게 된 중국이 세계를 잠식하려고 이 경제에 있어서 세계를 장악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이겁니다. 탄탄한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한다. 메이드 인 차이나 이 자체적으로 외세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네가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은 독자적으로 생산해서 쓰려고 한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공급망 확보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은 지난번에 미국이 메이드 인 USA로 모든 것을 남을 믿을 수 없다. 이거 자체가 바로 안보다 하면서 미국 땅에서 생산한 것만 쓰겠다. 그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아마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야, 저래서 중국과 미국이 지금 대립관계에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두 경쟁자의 관계 이거를 읽어낼 수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은 전문가 입장에서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하여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 또한 우리도 알 수 있고 그 사람도 알고 있다. 중국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사실은 같다. 미국만 다른 나라를 배제하고 중국을 배제하고 국익 우선주의를 하는 게 아니다. 중국도 똑같다. 그러니 둘이서 세계 패권 경쟁을 한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사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은 아닌데 힘이 없는데 미국 혼자 저런다고 하고 또 중국을 비난하는 쪽에서는 중국만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은 둘이 똑같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둘을 똑같이 친구라고 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지금 이걸 가지고 코로나 제로를 주장하면서 국민 생활을 아주 심하게 통제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완화하고 리오프닝, 다시 개방을 하면 중국이 개방 정책을 방향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재개방을 하면 단지 코로나19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면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 소비자, 또 중국 기업, 나아가 이 동남아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자기들에게 이익이고 자기가 전 세계에 이렇게 힘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좋은 방안을 이 전문가가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앞으로 번창할 거다. 경제가 중국이 움직임에 따라서 중국을 선두에다 두고 세계 경제도 좀 희망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한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재개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한국의 주식시장도 반등하기 시작할 거다.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희망이다, 이렇게 보이기까지 하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관련해서 그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는 거하고 반도체 과학법,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는 그거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 시장에 그렇게 타격이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그 정보를 접할 때,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별로 타격이 크지 않겠다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거는 한 그 9등급 중에서 한 7등급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 IRA하고 반도체 과학법은 그 물기를 되돌릴 수 없는 거구나. 첫째는 그렇게 봐야 하겠죠. 그 다음에 한국 시장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봅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과학법이 목표로 하는 것이 미국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게 그런 뜻인지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목표가 달성이 되고 외부는 거기 그 블록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최악은 아닐 거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냐? 우선 자동차에 들어가는 간단한 수준의 반도체는 미국이 자체 생산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정교하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 그 반도체 중에서도 그런 반도체, 그거는 여전히 한국 기업, 대만 기업들이 생산한 반도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정교하고 어려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 그 실력, 그런 반도체가 한국과 대만 기업에서만 나온다고 할 때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최고일 때 이렇게 되겠죠. 이제 수많은 어떤 조건과 그리고 불확실성과 전제와 이런 것들을 두고 한국에 그렇게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미국이 추구하는 것과 중국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률들에는 다른 목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 환경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유지하겠다는 것도 들어있고, 또 미국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도 들어있고, 지금은 경제를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나 어떻든 이 JP 모건의 전략가는 경제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째로 정치 필터로 걸러내서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러면 한국은 중국에 다가서야 한다. 한국은 친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동아일보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역시 중국이었다. 중국을 지금처럼 미국만 생각하고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계속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무릎을 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 만일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런 여러분에게 반문을 하겠습니다. 좋다. 설령 중국이 그런 큰 소비지라고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없이는 안 되는 나라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우리 한국에게 저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인가? 도대체 왜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중국을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이념을 가지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저 중국이 없으면 우리는 마늘을 먹을 수 없다. 중국이 없으면 우리는 무, 배추를 먹을 수 없다. 중국이 없으면 우리는 광물을 들여올 수도 없고 반도체 공장도 가동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는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쩔쩔매 왔던 것인가? 왜 우리는 중국을 우리 뜻대로 다루고 관리하지 못했던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고 중국과 우리는 남남이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중국이 우리를 자기들의 지자체 정도로 자기들의 속국이라고 버젓이 이야기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긋고 그들의 잘못된 틀려먹은 사고방식을 지적하고 고쳐주는 그런 정부가 여태까지 근래에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역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생각해 두시고 이번 인터뷰를 가지고 이제 보자면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인터뷰의 핵심은 친중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봅시다.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캐리 크레이그하고 동아일보가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게 친중처럼 보여서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중처럼 보여서 옳다. 그러니 이제 미국 버리자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미약하나마 중국이 문을 열고 움직여준다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한다. 이래서 또 거기에 희망을 걸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 부질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 기사는 캐리 크레이그라는 전문가가 현재 이 경제 관련 지표를 바로 이렇게 분석했다. 그리고 2023년을 바로 이렇게 전망했다고 하는 그저 정보인 겁니다.
정보를 보고 정말 기뻐하거나 또 비관적이 되거나 한다면 그 정보 자체가 아주 확정적인 운명이든지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신이든지 이런 위치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정보를 대할 때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대한다 하는 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납득하는 데까지 갔는지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있다, 어떤 뉴스가 있다 그러면 그게 달콤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정보가 자기가 원하는 쪽이 아닌 정보가 나왔다고 해서 그 정보를 탓하지도 마십시오. 바로 이런 것은 정보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는 여러 가지 현상, 환경, 그리고 논리, 과학 이런 것들도 동일합니다. 그런 것들에게 달콤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아주 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주 간단하죠. 지금 이야기한 정보, 현상, 환경, 논리, 과학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얼개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99%에 이르는 모든 것들 지금 이야기한 이런 류 이게 대부분인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덕목, 선이라고 할까, 버추라고 하는 거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그게 헛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헛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거는 정보, 사실 이런 것들이 말이나 글로서 표현이 되죠. 그것으로서 모두에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바로 그것 자체가 사실일 것, 오류가 없을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다 하는 거는 방금 이야기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99% 우리가 접하는 정보, 이런 것들, 논리, 과학 이런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이라는 말이 있죠. 꼭 그렇게 안정적으로 분명하게 또박또박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세상을 구성하는 99%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주인 아닙니까? 인간이 주인공이어서 그런 것이죠. 오직 사람만 오류를 범합니다. 비가 내릴 때 오류를 범하는 거 봤습니까? 바람이 불 때 오류를 범하는 거 봤습니까? 수학 공식이 아차 이 공식이 틀렸네.
이런 일도 없죠. 오직 사람만 오류를 범하고 오직 사람만 거짓을 확산시킵니다. 이 이야기가 인간이 존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갈팡질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99%가 참인데 그거를 정말 완전한 사실이라고 하면 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나무 한 그루를 봤다. 그러면 나무는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이야기가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무를 봅니다. 그걸 자기 머리에서 나무라고 하면서 여기에 나무가 있다고 하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퍼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원래 의연하게 있는 세상이 사람의 두뇌를 거쳐서 인간 세상으로 되돌아 나오면서 그게 불확실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보와 논리에 색깔을 입히고 호불호,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심지어 과학도 달콤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한 다음에 이 호불호를 씌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옆에 흰 종이, 백지가 한 장이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10,000명이 보든 1억 명이 보든 그냥 백지 한 장이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기거리도 되지 못하죠. 그런데 그걸 두고 이 종이색은 희다 라고 말을 못하는, 그게 흰 것일까가 아니고 저걸 뭐라고 말을 해도 좋을까? 이런 대중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은 흰 종이를 희다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가령 이 흰 종이를 놓고 이게 이렇고 이래서 빨간 종이다. 감쪽같이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데 성공하는 예도 많고 또 말도 안 된다 싶어도 이걸 믿는 대중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종이다. 이렇게 해서 그 숫자가 좀 많다 싶으면 대중을 상대로 인기를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대중을 상대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빨간 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카메라 앞에 나오고 마이크를 들고 또 사인을 하면서 세상에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대중이 이렇게 말을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건 빨간 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흰 종이를 두고. 그러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빨간 종이 하지.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느냐 하면 또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일 또 일정 숫자의 대중이 이걸 보고 다른 색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대중이 불러주는 다른 색 이름을 이 정치 세력이라든지 어쨌든 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들의 목소리를 내면 언론에서 막 실어주고 방송에서 막 내보내주는 이 사람들이 이걸 또 다른 색종이라고 외워댈 것이다 하는 그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보에 색을 씌워서 확산시키는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이 고착이 되면서 세상에 사실은 없고 불확실만 가득해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오는 우리 한국어, 똑같은 한국어도 전부 다른 뜻으로 막 자기 말이 옳다 하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참 난감한 것이죠. 이 종이가 내가 보기에 분명히 흰 종인데 기어이 빨간 종이라고 한다면 빨간 종이는 흰 종이라는 뜻이다. 이렇게라도 할 텐데 저 사람들이 현명하니까.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대중을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게 세상이 저들이 말하는 그게 아니다. 지금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인간이 색을 입힌다고 해서 본래 그것이 아닌 것으로 바꾸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힘 있는 인기 있고 돈 있고 권력도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기를 좇는 거기에 따르는 저 많은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세상의 99%는 사실이다. 그것은 논리이고 과학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중의 99%는 이러한 사실을 볼 눈이 없다. 무지한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무지한 대중과 무지한 정치 세력이 무지한 돈과 무지한 권력을 껴안고 추락 중인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인터뷰에서 봤듯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중국이 다시 황금의 땅이 될 것이라는 그 전문가의 예측, 피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 정보가 그런 거야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겉모습만 슬쩍 보고서 정보를 달콤하게 가공한 것이 더 선호되는 이 땅에서는 아마 다들 그렇다면 우리도 중국에 가서 붙자 이렇게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참으로 간단명료한 단견 집단이다. 그리고 세상을 저런 식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식으로 둘로 나눠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배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또 질문을 해봅시다. 만일 중국이 그와 같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예측 앞에서 그게 달콤해서 덥석 잡아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째서 중국에 비하면 온 천지는 훨씬 큰데 이 지구라고 하는 온 세상은 사막이라고 그렇게도 간단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어째서? 또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중국이야. 미국은 던지고 중국으로 가자. 이게 미국을 잡아야 된다는 그 반발심은 버리십시오.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달콤한 마음속에 중국이 좋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래, 중국으로 가야 된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극에서 극인데 오늘은 동으로 가고 아, 이게 아니고 이쪽이 돈 된다더라 하면 내일은 서쪽으로 가도 그래도 되냐?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칙을 이야기하죠. 어떤 새로운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그런데 뭐 크게 결단할 것도 없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새로운 정보나 바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저 목적지, 그게 거기 가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정보, 새롭게 알게 된 정보나 바뀐 환경들을 이유로 그 목표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설령 이게 좀 불리하고 이게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이 목적지를 정한 데에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비전을 거기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땀이 나는 거지. 이 환경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했던 것을 이룰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졌다. 그러면 그냥 내버리고 쉬운 게 없을까? 이렇게 갈 일이 아닌 것이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는 크고 작은 그 경쟁을 하고 또 남과 겨루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제 승부의 기회라고 말을 할 텐데, 당연히 승부를 겨루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당연히 승리하겠다 하고 승리를 노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이 승부가 쭉 있을 때 여기에서의 승리와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이미 설정을 해놓은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승리는 작은 것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한 다발로 묶여 있는, 그래서 성공은 승리의 묶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승리는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게 됩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한 건의 승리를 위해서, 이번에 이게 좀 쉽다는데, 여기에서 좀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이게 좀 이익이라는데 하는 이런 승리를 위해서 정해놓은 성공으로 가는 지금 이곳에서 성공까지의 길,
이 경로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고 나서 도달하려고 하는 그거를 우리는 목표 내지는 목적지라고 하죠. 둘은 그런 관계인데 이것을 변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만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삶에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그저 승리를 몇 건 거둔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나아갈 길도 막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부질없어지는 것이죠. 그 몇 개의 승리 또한 잡다한 것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잃고 한 시대를 그런 식으로 끝내거나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끝내게 된다면 그 사이에 악착같이 싸워서 거둔 그 승리 몇 건조차 의미를 잃게 되는 법입니다. 눈앞의 승부에서 승리를 좇는 무리들은 앞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러면 중국이네, 경제는 중국이야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질감을 느끼는 것은 시진핑을 만나는 자리에서 혼자만 태극기보다 훨씬 크게, 물론 색깔 차이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중국 국기를 마스크에 새겨서 그걸 쓰고 들어간 추경호 씨. 과연 저 사람이 대한민국의 경제사령탑인가? 새삼스럽게 저 사람이 왜 저 자리에 갔고 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은 경제로 통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경제 법무, 경제 국방, 경제 안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뭘 모르는구나 싶은 게,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 아래, 경제보다 더 하위에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이것은 어느 한 정권이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70여 년 동안 저 북쪽의 적화통일 위협 속에서, 그리고 바로 이 대한민국 안에 남쪽의 친북이라고 하는 이 내부의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진압하면서 이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거를 꽉 움켜쥐고 교육, 경제, 문화 이런 면에서 진보를 이루어 온 겁니다. 무엇을 움켜쥐었느냐? 바로 안보입니다. 최근 통합이라는 의식 없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이제 이념을 버리자. 반공산주의라는 것은 그거는 독재의 명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직전의 대통령도 그랬고, 심지어 지금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할 것 없이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대한민국의 역사인 헌정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왜 틀렸는가? 그거를 간단히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반공을 버리자 하는 측의 노선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예외 없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다. 1919년 건국을 주장한다. 이것은 최근에 그들이 찾아낸 그런 방편인데 바로 거기에 이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라는 것, 이게 제일 위에 있고 그것이 곧 반공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환경이 다른 것이죠. 바로 이런 우리의 환경,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침공당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전쟁이 무엇인가? 전쟁은 한마디로 강력한 파괴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보를 제일 위에 두고 그러면 우리의 힘은 좀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현실적인 침공 위협이 없는 경우라면 대비 수준인데 우리는 오늘 밤, 내일 아침 이 침공을 당할 수 있는 현재 시제로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여하는 우리 국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거를 줄인다고 하면은 다른 게 사실은 의미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빈줄로 쓰다 보면 부족한 국력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와 경쟁을 할 것인가?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안보를 앞에다 두고 지금 당장 쳐들어오면 당장 저들을 물리치겠다 하는 실제 힘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역동적으로 교육,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면에서 진보를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70여 년 세월 동안 우리의 선대는 이미 그것을 해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시대이고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하고 또 우리는 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놀 것 다 놀면서 살지 못합니다. 이 환경 때문에. 21세기는 두뇌 능력이 빛을 발하고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은 기술로 그것을 다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두뇌 능력이 우수한 국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죠. 물론 갈고 닦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우수하고 21세기에 그 능력을 발휘할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장점을 지닌 우리 한국이지만 바로 이 특수한 환경, 이것 때문에 우리는 휴가를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또 대대로 부지런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국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여러 해 동안 한국 정부는
회계 학도처럼 부채도 자산이다. 빚을 많이 얻으면 능력이다. 소비를 늘려야 통계 수치가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경제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20살쯤 된 사람들부터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에 세뇌돼 버렸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인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휴가를 챙기고 연월차를 받아갔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일을 덜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정보에, 논리에, 과학에 색칠을 해서 산산조각이 나서 우리 한국인이면 다 알고 있는 우리 국어 낱말도 지역에 따라 모임에 따라 다른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이제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된 성년자들은 어느 학교 졸업장을 땄는지, 그 쾌쾌묵은 집안의 족보가 뭔지, 누구하고 가까운지, 부모가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그 겉에 붙은 상표, 사람을 물건이라면 상표라고 하겠죠. 그런 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밖에 내놓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게 틀렸다는 말도 하지 못하는 오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면 다시 족보 찾고 학벌 찾고 인맥 찾으면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순응하는, 세태에 순응하는, 남이 뭐 백지를 빨간 종이라고 하면 아무 저항감 없이 빨간 종이라고 하고 내일 또 말 바꾸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개인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진보의 동력이 꺼지고 있다 하는 사실적 증명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